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재 심판에서 주요 변론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촛불 민심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다 라고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 측이 촛불 민심을 바라보는 시각, 우리 국민들의 시각과 달라도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종합신문 일제히 이 내용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오늘 동아일보가 그리고 채널A가 정호성 전 비서관과 최순실 씨의 대화, 녹취 파일 12건 전문을 입수했습니다. 그중에 최순실이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이렇게 지시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공직기강 잡아라. 공직기강 제대로 잡아라. 거의 최순실은 대통령을 행세했다는 것. 이 녹취록에서 새삼 확인되는군요. 잠시 후 자세한 추가 녹취 파일의 전모를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의 황당 변론, 촛불의 색깔론, 신의 복음을, 이게 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북한의 찬양 기사로 탄핵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이런 발언이 있었던가 하면 예수님도 다수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렸다, 이런 논리를 펼쳐서 방청객들 사이에서도 야유가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의 황당한 변론 내용, 잠시 후 저희 돌직구쇼에서 순위를 정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 이런 발언도 있었습니다. 예수도 군중 재판에 십자가에 넘겨졌다. 촛불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다. 이번 주 주말 내일 촛불 집회 다시 한번 대규모로 열리겠는데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안종범 집에서 압수한 수사 대응 문건엔 어떻게 증거를 인멸해야 하는가라는 방법론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휴대폰을 인멸할 때는 전자레인지에 돌려야 제대로 데이터 복구도 안 되게 파기할 수 있다. 이런 구체적인 지침이 있었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의 집에서 발견된 증거 인멸 방법, 그 방법론에 대해서 잠시 후 저희 돌직구쇼에서 집중적으로 보도하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 윤전추 행정관 어제 재판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당일에 관저엔 갔지만 무슨 업무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 중요한 쟁점에는 기억이 안 난다. 모르쇠로 일관을 했고, 대통령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전추 행정관의 진술은 결정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다. 맹점, 빈 구멍이 보인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잠시 후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모처럼 사회면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바람 잘 날 없는 한화가. 이번엔 삼남 김동선 씨가 술집에서 술에 만취한 채 종업원을 폭행했고 연행하는 경찰차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정유라와 관련 없는 뉴스구나 했는데 이 김동선 씨, 정유라 씨와 같이 아시안게임에 출전을 해서 나란히 메달을 땄던 인물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삼남 김동선 씨의 술집 난동에 대해서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화가 끊임없는 문제들, 과연 이번 김동선 씨만의 문제밖에 없는 것일지 잠시 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 측이 촛불 민심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다 라고 항변을 했다는데 그 논거가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품격 뉴스 토크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군중들의 다수결 때문에 십자가를 억울하게 졌다. 우리 대통령도 예수님처럼 억울하다. 뭐 이런 논리일까요? 도무지 속내를 알 수 없는 대통령 변호인 측의 논리. 지금부터 그 맹점을 저희 돌직구쇼와 함께 파헤쳐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돌직구 신문입니다. 색깔론, 복음론, 또 황당한 변론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출력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과연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이 반영된 것인지 아니면 일부 변호인의 개인 일탈인지 이 정부의 가장 큰 유행어는 개인 일탈이었는데 헌재 탄핵 심판 반격에 나선 박근혜 대통령 측의 황당 주장 첫 번째는 바로 색깔론입니다. 어떤 내용일지 지금 공개합니다. 촛불 민심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because 촛불 집회에는 태극기와 애국가를 부정하는 그런 세력들이 참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성희 의원님, 색깔론, 촛불 민심이 국민 민심이 아닌 이유는 이른바 종북 세력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주장을 했죠. 조금 예. 더 얘기를 하면은 이런 주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촛불 집회를 주도한 세력이 민중 총궐기 투쟁본부고 이 본부를 주도한 세력이 민주노총이다. 그다음에 이석기 석방 요구가 나왔다. 이러기 때문에 이건 촛불 민심은 국민 전체의 민심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예. 이런 그 황당 변론에 대해서 당시 재판관들도 헛웃음을 짓거나 천장을 쳐다보면서 좀 황당한 그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재판관도 헛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천장을 쳐다보면서 못 들은 채 하고 그런 반응을 보였고. 이 사람이 천장 쳐다볼 때는 굉장히 당황했을 때. 국회에서 이 탄핵 소추안에 대한 설명을 20분 하면은 변론은 50분 정도를 하면서 이 쟁점과 그 탄핵 소추안에 들어가 있는 그 쟁점과 무관한 계속 내용으로 이렇게 해서 황당한 그 어떤 그런 분위기를 연출을 했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이런 거겠죠. 오늘 우리 동아일보 사설도 쓰고 있지만은 이렇게 좀 명백하게 쟁점이 아닌 거에 대해서 색깔론을 제기하는 것은 시간 끌기 전략이다. 시간 끄기 전략이다. 왜냐하면 이제 박한철 소장이 1월 30일 날 그만두고 이정미 재판관이 3월 13일 날 그만두기 때문에 그 전에 시간을 끌음으로써 기각 결정을 유도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 아니냐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칼럼이 이 대통령 변호인 측에 처음 색깔론 얘기를 듣자 헛웃음을 지었는데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궤변을 늘어놓으면 그 맞은편에 있는 사람도 같이 궤변으로 응수해야지 이게 판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원래 궤변엔 궤변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 자리에 저를 비롯해서 궤변을 할 만한 용기가 있는 자들이 지금 없는 것 같고요. 예. 어저께 저는 저 기사를 보고선 정말 웃었어요. 육성으로 터졌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이거는 그 본질을 완전히 벗어나서 그 일부 그러니까 맹신하는 그러니까 박 대통령을 지금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을 겨냥한 메시지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법을 전공했다는 사람들이 저렇게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본질을 훼손하려고 했던 건지. 아니 설사 저 수많은 촛불 집회의 군중들 사이에 이석기를 석방하라 혹은 뭐 그런 이른바 반대 진영에서 주장하는 어떤 북한을 찬양하는 어떤 그런 내용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부 섞여 있다 손 치더라도 있을 수 전체 있죠. 종북 세력으로 규정하는 듯한 저런 논리. 그러니까 100만, 200만이 모이고 지금 10차 집회까지 이제 그 정도 누적돼 왔는데 2달 이상을 진행해 왔는데요. 지금 누적 인원만 하면 한 1000만 명 된다고 하죠. 저도 이제 여러 차례 나가봤지만 거기에 이석기 석방하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100만 명 중에 1000만 명 중에 아주 극히 일부인 거고 사실 100명이 모이면 100명이 다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워낙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 하나의 민주주의인 거고요. 내란 선동 세력이 촛불 집회를 주도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만 명 중에 한두 명 정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류가 아니고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본질이 아닌 것으로 자꾸 그러니까 주변의 어떤 그 스토리를 가지고 오면서 전체의 어떤 내용이나 본질을 훼손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그 어떤 의도가 다분히 보이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기들을 들어보면 변호인단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는 변론이 아니에요. 어떤 법적인 논리가 아니라 그냥 맹신자들인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어떤 종류의 맹신자들인 거고 그 지지자들의 어떤 그 강력한 메시지를 보면서 나름대로 논리를 만들어라라는 그런 그 의도된 답변인데요. 이것을 그러니까 저분들도 배우신 분들일 텐데 어떻게 저런 궤변을 늘어놓을 수 있는지 저 수준이 저 정도밖에 안 되는지 참 참담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두 번째 박 대통령 변호인 측의 황당 주장 마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처럼 색깔론, 두 번째는 복음론. 복음, 좋은 소식, 굿뉴스. 이 좋은 단어를 여기다 썼습니다. 복음론. 예수도 다수결 때문에 십자가를 졌다. 그러면서 신이 헌법재판소를 보호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복을 달라. 이게 윤태곤 실장님,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진 건
뭐 다수결 때문에 진 것만은 아닌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저도 잘 모르겠고요. 예. 무슨 말인지 이거를 말씀하신 분이 이제 서석구 변호사라고 원로 법조인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좀 유명한 분이거든요. 좀 강경 우파, 이른바 좀 아스팔트 보수 진영을 이렇게 대변하는 분으로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의아스러운 것은 특히 지금 헌재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입니다. 예. 그러니까 변호인이 말하는 건 쉽게 말해서 박 대통령이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 대통령의 의중을 담고 있는 거라는 거죠. 개인 의견을 재판정에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박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의문을 한번 가져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리인단 이제 대표격인 이중환 변호사가 뭐 사전에 저하고 상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어제 현장에서 본인도 조금 여기 당황해하면서 그런 말을 했다는데 대통령의 변호인 측 사이에서도 좀 이견이 나왔다. 다른 얘기가. 이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혼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 서석구 현장에서. 변호사가. 예. 근데 그렇다면 이분은 누구의 추천으로 해가지고 누가 선임했을 거야? 이건 박 대통령의 개인 대리인이기 때문에 개인이 선임을 하는 거거든요. 누군가의 추천을 받았겠지만은 뭐 어떤 식으로 선임을 했는지 잘 모르겠고 예. 그리고 지금 좀 혼란스러운 게 이중환 변호사가 어제는 아니고 요 앞에 그런 말을 했었어요. 1월 1일 날 그 박 대통령의 신년 인사회 몰랐다 그랬거든요. 예. 이게 진짜로 몰라서 몰랐다라고 하시는 건지 그래도 문제. 그러면은 이제 알면서 각자 이제 역할 분담, 뭐 누구는 강경파, 온건파 예. 식으로 한다면은 아까 정성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시간 끌기로밖에 예.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도 다수결 때문에 십자가를 졌다. 서석구 변호사의 발언인데 이 서석구 변호인이 과연 누구인지 저희가 프로필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프로필부터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서석구 변호사입니다. 72세, 대구 달성 출신 사법연수원 3기, 행동적 우파 운동가로 유명하다. 어버이연합의 법률 고문이시군요. 영화 변호인의 모티브가 됐던 과거 불임 사건 담당 판사였다. 상당히 흥미로운 이력인데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 중 이중환 변호사도 어제 서석구 변호사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하다, 의학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중환 변호사의 발언 들어보시죠. 이게 저희 개인적인 발언인가요? 아니면 변호인단의 공식적인 입장인가요? 사전에 저하고 상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같은 변호인단 사이에서도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한데 김병민 의원님, 예. 이 예수님이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 자주 나오는데 이정현 전 당대표죠. 예전에 예수를 팔아넘긴 가론 유다가 되란 말이냐라는 비유가 나왔는데 이번에 서석구 변호사의 발언에도 네. 예수님도 다수결 때문에 십자가 졌다. 아, 이거 듣는 예수님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우주의 예. 기운까지 나오지 않은 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얘기하고 싶었던 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대통령은 죄가 없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가? 민중과 언론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언론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북한의 노동신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조선 언론이 시대의 선각자다. 의로운 행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북조선이 우리를 칭찬했군요. 모처럼 좋은 얘기 했죠. 예. 그랬더니 북조선 언론으로부터 칭찬받는 이와 같은 남조선 언론들의 행동들 때문에 이뤄진 탄핵이 어찌 정당한 절차냐라는 취지의 발언들을 하는 거예요. 상당히 독특한 논리네요. 상당히 굉장히 독특하죠. 예. 그러니까 그런 대한민국 언론이 문제를 제기해서 결국 그것 때문에 광화문 광장에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몰렸는데 그런 인파의 행동들 때문에 죄 없는 대통령이 탄핵돼서는 안 된다라는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 법률인이고 법조인 아닙니까? 예. 명확하게 인과관계를 따져야 되는데 군중이 모여서 대통령이 탄핵된 게 아니라 최순실 국정농단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이 화가 나서 모인 거고 예. 그래서 탄핵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인과관계에서 본인들이 해석하고 싶은 대로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진짜 헛웃음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기준 전 의원님의 생각이 참 궁금한데 그 언론인이자 정치인이셨으니까 언론인도 그렇고 정치인도 그렇고 저희들 사이에서 민심은 천시입니다. 이걸 참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아마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은 민심은 천시입니다. 어떤 이런 것에 공감을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 난 질문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 예. 는 생각인데 근데 여기 나와서 제 생각을 좀 얘기해야죠. 그런데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앞두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소추한 쪽에서는 죄인이다 하고 계속 주장해야 되고 변호인 측에서는 무슨 소리냐 무죄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죠. 변호하는 거. 그래서 예.
변호인 측의 한 말이 진리다 정당하다는 것을 여기서 따질 것은 아니고 변호인 측에서는 뭐 온갖 논리를 대서 법리 논리와 설득 논리를 대서 무죄라는 것을 주장하는 그 역할을 해야죠. 살인자에게 변호 의뢰를 받았을 때는 이 사람 변호인은 그 사람이 살인자인 걸 자기도 믿지만 예.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의뢰를 받았으면 이 사람이 살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읍소를 하고 무죄라는 걸 주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난 그렇게 생각해요. 예. 민심 문제는 국민의 민심이 맞죠. 촛불에 나타난 이것은 국민의 민심이 맞죠. 그러나 이 민심 가운데에는 과연 국민의라는 것을 이야기할 만큼 하나뿐인 민심밖에 없느냐? 그거는 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촛불의 민심 맞다. 그러나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다는 생각을 이 사람들은 담았을 수도 있다고 난 이해를 좀 하고 싶고, 이것이 소추인 측에서는 유죄라고 계속 앞으로 할 거고 변호인 측에서는 이런 듣기에 따라서 예. 무리로 들리는 변호도 할 것이고, 결과는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는 중에 예.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정이다. 변호인 입장에서는 뭐 변호를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갖다 끌어쓰는 의뢰인의 건데 편에서 얘기해야 되는 이 거예요. 변호인들의 논리에 동의하십니까? 그럼 논리 내용에 대한 동의보다 변호인 측은 이렇게 말할 수 없지. 변호인이 얘기 나와서 맞습니다. 이건 유죄입니다. 이렇게 하는 변호인이 예.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것은 무죄다라는 얘기를 해야죠. 그렇다면 그런 대통령께서도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대목에 대해서는 다른 질문이 있을 것 그거는 같은데. 변호인들과 의논을 예. 했다면은 그 의뢰인의 생각이 담길 수 있겠죠. 나는 그 과정을 모르니까 예. 추측만 할 뿐인데, 변호인 측에서는 의뢰인의 생각을 많이 들어서 그걸 참고해야 되지 않겠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봐도 유죄신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인데 반영될 수 있죠. 그 대통령의 의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의중 중에 어떤 것? 이런 논리들 말입니다. 대통령도 자기는 억울하다고 몇 번 얘기했듯이 억울하다고 예. 생각하겠죠. 당연히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은 헌재할 필요도 없죠. 예. 근데 나는 억울한 면이 있다라고 헌법재판소의 재판 결과 나올 때까지는 계속 나는 이런 면이 억울하다고 예. 하게 돼 있죠. 그 억울함의 모든 사람이- 당위성에 대한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지경에도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건데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헌재 결과가 나오면은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법적인 절차가 잘못되어 예. 있는지, 또 통치자로서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판결이 나서 딱 나오면은 그 결론을 우리가 받고 그대로 해야죠. 예. 대통령의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 아니 많은 소추된 시청자분들께서 사람으로서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소추된 사람으로서는 재차 방어를 질문을 할 수밖에 드리는데요. 없잖아요. 예. 그런 뜻을 의뢰인의 뜻을 받아서 변호인단이 전달했을 뿐이지 이것이 맞다. 그러니까 하고 변호의 판단은 당위성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예. 이계진 예. 의원께서 판단하실 때는 뭐 대통령에 대한 판단은 보류하시는 겁니까? 그럼? 그렇죠. 대통령의 마음을 예.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상당히 그 위기의 순간에서 여기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성희 위원님, 많은 국민들의 생각은 아마 이계진 전 의원의 생각과는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통령이 계속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이제 여러 번 비판을 했지만은 전 대통령이 변호인의 조력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예. 탄핵 소추 안에 포함된 항목들이 있습니다. 여러 세월호 7시간부터 시작해서 헌법 1조에 대한 위반, 여러 가지 건에 대해서 하나하나가 대통령의 이 사안은 이래서 무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제가 뭐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변호인단 아니까 재판관한테 네.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얘기는 빼고, 예를 들어서 법률적으로 이렇다는 인과관계에 대한 어떤 무죄에 대한 걸 빼고 정치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수결에 의해서 그렇죠. 이렇게 내가 민중의 힘에 의해서 예. 물러나는 거는 억울하다. 헌정은 계속 유지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법률적인 조력을 받지 못하고 대통령 의사를 그냥 대리인단이 전달하는 것이 좋은 변호 전략이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데, 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어쩌면 이거는 고도의 변호 전략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시간 끌기를 하고 있으니까. 시간 끌기다. 시간 끌기를 한다는 예.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고도의 어떤 전략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마땅히 비판받아야 된다라고 한 기자 개인의 의견으로 판단하는 것이 윤태곤 실장님. 변호사가 변호하는 건 정당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법적으로 변호를 해야지 전혀 법률적인 측면이 아닌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을 변호한다. 국민들의 민심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게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이해를 예. 해야 될 게 있어요. 헌법재판소는
아주 법리적인 것만 따지는 곳은 일단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간통죄가 위헌이지 않습니까? 원래는 합헌 판결이 났다가 불합치 판결이 났다가 위헌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판단하라고 두는 곳이 헌재이기 때문에 헌재는 사실은 조금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박 대통령 변호인단들이 어떨 땐 정치 이야기하고 어떨 땐 법 이야기를 하는데 이 형사소송법에 준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니까 이 헌재에서는 여기는 형사소송처럼 똑같이 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정치적 이야기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과연 제가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고를 떠나서 이게 설득력의 측면에서 그럼 이제 헌재 재판관들에 대해서 이런 논리로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볼 때는 저는 되게 회의적이거든요. 재판관도 천장을 봤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여기서 과연 이 변호 전략이 원하는 바가 뭘까? 제가 생각할 때는 헌재 재판관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근데 그건 가능하겠죠. 나의 강경한 지지층들을 조금 결집시키고 그분들한테 논리 제공을 하는 거는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이제 많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다면은 이 변호인이 진짜로 원하는 건 뭔지 그리고 이중환 변호인 이 대리인 중에 이제 선임 대리인하고 이 서석구 대리인하고의 전략이 다른 건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짚고 싶어요. 예. 저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죠. 저는 기본적으로 저렇게 궤변을 늘어놓고 사실은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리고 대검의 공안 출신이었던 박한철 소장까지 말을 좀 줄여달라 할 정도면 그 궤변이 어느 정도였을까 상상이 갑니다. 네. 우리가 이제 전문을 다 본 것도 아니고 일부 이제 보도된 것만 봐도 이렇게 황당한데요. 그래서 이제 강일원 주심이 이런 얘기를 했죠. 지금 이거는 형사재판이 아니다. 자꾸 지금 본질을 훼손하지 말아라. 지금 헌재에서 판단이라는 거는 형사소송의 어떤 그 절차를 준용하긴 하지만 형법상의 무죄가 형법상의 무죄가 헌법상의 무죄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시간 끌지 말아라 하면서 이제 질책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전 기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지금 어저께 이재만 안봉근 비서관들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영선 행정관도 드러내지 않았죠. 오로지 윤전추 행정관만 모습을 드러냈는데 지금 이 변호인단들은 계속 이걸 형사재판처럼 이끌어 가려고 하고 그래서 검찰들이 검사 측에서 내놓은 어떤 그 증거물들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을 하고 넘어가자라는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증인들이 나와서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증인이 안 나오면 그만큼 시간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증인들이 안 나온다는 건 또 한 번 시간 끌기 전략일 수밖에 없고요. 저렇게 지금 일주일에 뭐 두세 번씩 재판을 계속 하자라는 건 속도를 내서 빨리 끝내자라는 게 헌재의 의도인데 지금 그 대리인단들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또 끄는 거는 그러니까 저 물리적으로 저는 시간을 끌고 있다고 보거든요. 예. 상대방을 전 설득하려는 의지가 아니라 그냥 24시간이 어차피 한정돼 있으니까 차수를 넘겨가면서 계속 이제 이어가자라는 겁니다. 신성한 재판장을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증인들이 안 나오는 거 그리고 그 대리인단들의 저 궤변은 그냥 뭐 다른 이유 없죠. 사실은 시간 끌면서 3월, 4월, 5월 넘겨보자라는 건데 네. 저기에 뭐 이렇게 글쎄요. 이 재판관들이 말릴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앵커로서 제가 좀 중립을 유지하려 하는데 대통령 변호인 측의 이번 발언 같은 경우는 신성한 재판장의 본질의 성격을 왜곡하고 변호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듯한 무언가 다른 꿍꿍이를 갖고 있는 듯한 인상이 들어서 이 대통령에 대해서 옹호를 하든 옹호하지 않든 관계없이 매우 잘못된 변호인들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대통령의 변호인 측의 행동만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모습을 등장했던 윤전추 행정관의 답변도 상당히 대통령의 변호인과 닮아 있었습니다. 세 번째 항목입니다. 중요한 핵심 질문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답변할 수 없다 라고 피해가고 정작 대통령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편을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생각이 그렇게 들지는 않는 듯한 답변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답변들을 내놓았는지 저희가 출력물을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몇 번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최순실을 본 적이 있다. 언론에 나오는 것과 반대로 예의가 바르시다. 최순실 편을 들었습니다. 최순실이 예의가 바르시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최 씨가 박 대통령의 의상 업무를 도와준 건 맞지만 내가 최 씨 지시를 직접 받은 적은 없다. 글쎄요. 이미 의상실 CCTV에서 윤전추 행정관이 최순실 씨가 집어준 옷을 받아들여서 수행 업무를 했던 것 전 국민이 알고 있는데 이렇게 답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현금을 서류 봉투에 담아 내게 주며 이 돈을 의상실에 갖다 주라고 했다.
최순실 씨가 의상비를 대신 내준 것에 대해서 뇌물죄 여부가 논쟁이 되니까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윤 전 최 행정관의 발언 계속 이어집니다. 함께 보시죠. 세월호 당일 오전 8시 30분에 정호성 전 비서관이 이렇게 말했죠. 세월호 관사에 윤 전 최 행정관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그럼 윤 전 최 행정관은 알아야 되는데 8시 30분에 대통령 호출로 관저 가서 업무를 봤다. 그런데 정확히 어떤 업무인지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난다. 사실일까요? 박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사고를 오전 10시경에 처음 알았을 것이다. 오전 10시쯤 대통령께 서류를 전달하고 곧이어 안봉구 비서관이 급히 집무실로 올라와서 대통령을 만났다. 오전 8시 30분에도 대통령의 머리가 정돈돼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오후에 헤어와 메이크업 담당 두 분을 청와대 안으로 모시고 와서 머리 손질을 다시 했다. 머리 손질을 다시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가글은 직접 대면해 주진 않고 인터폰으로 말씀드렸다. 인후염이나 편도가 부었을 때 사용된 것으로 안다. 시술 의혹에 대해선 오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윤 전 최 행정관의 답변은 여기까지입니다. 김병민 의원님, 네. 어떻게 보세요? 철저히 준비가 된 답변으로 볼 수 있죠. 현재 심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받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풀리지 않는 부분들을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유리하게 요목조목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세월호 7시간에 관한 문제죠. 그동안 7시간 중에 정호성 전 비서관이 오후 2시가 돼서 봤다 그러니까 오전에 대한 문제가 풀리지 않았는데 그날 윤전추 행정관이 하고 싶었던 얘기 딱 한 가지입니다. 아침부터 청와대 관전에 있는 집무실에 정상 위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늦잠을 자거나 아니면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 전체가 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규명하는 건데 헌재가 사실 요구했던 거는 청와대에서 시간대별로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요구했는데 그 주기가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윤전추 행정관을 내보낸 게 아니냐라고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핵심적으로 볼 수 있는 5가지 헌재 유형 중에 국정농단에 관한 게 있죠. 이 국정농단은 최순실 씨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건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최순실 씨를 몇 번 본 적은 있으나 굉장히 태도가 깍듯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인즉슨 최순실 씨가 뒤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조정한 게 아니라 그냥 사이간의 관계로서 적절하게 조언을 받는 키친 캐비넷의 역할에 불과했다라는 것들을 은연중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의상비 문제는 결국 뇌물죄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석연치 않은 게 노란 봉투를 줘서 갖다 주라라고 했는데 그 안에 돈이 있었냐 그러니까 그건 내가 열어보지 않아 모르겠지만 돈으로 추정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대통령한테 꼭 필요한 얘기들을 증거 자료를 제출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윤 전 최 행정관이 입을 빌려서 얘기하는데 그 자리에 윤 전 최 행정관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사건, 역사의 한순간이 지금 윤 전 최 행정관이 서 있는 건데 과연 이런 식으로밖에 답변할 수 없었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윤 전 최 행정관의 답변 태도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앞선 변호인의 발언과 태도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우리 청문회에서 그렇게 불렀는데 이상한 휴가 쓰고 어디로 몇 날 며칠 잠적해 있다가 이제 겨우 모습을 드러내서 정성희 의원님 하는 말이 오전 세월호 당일에 내가 관저에 갔지만 어떤 업무를 하는지 기억이 안 난다. 중작 중요한 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최순실 씨가 예의가 발랐다. 그러니까 이제 윤 전 최 행정관이 어저께 얘기하는 걸 보면서 4월 16일 당일에 주변 사람들이 증언하면 증언할수록 대통령의 행적은 더 오리무중이라는 느낌이 들어옵니다. 우선 윤 전 최 행정관이 대통령이 그날 정상적으로 업무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만 나머지 부위에서는 기억이 안 난다. 소위 말해서 선택적 기억력이죠. 본인이 이제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고 본인이 잘 불리하거나 대통령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전혀 안 난다는 선택적 기억력. 이런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거짓말 탐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그 모든 국민의 생생한 4월 16일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기억이 나고 어떤 부분이 기억이 안 나는 건지 아직도 젊은 나이인데 이런 부분이 있고요. 대통령한테 돈 의상실에 갖다 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의상실은 돈 2번 받았습니까? 우리가 돈 현금 딱 꺼내가지고 지갑에서 꺼내가지고 그 의상실 직원한테 우리가 주는 거를 전 국민이 동영상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최순실이 직접 돈을 주는 걸 꺼내주는 봤잖아요. 그런데 또 갖다 줬다고 하면은 그 의상실은 돈을 2번 받았나요? 그거에 대해서는 의상실 돈 받은 직원이 있으니까 이거는 특검에서 조사해가지고 3자 대질 신문하면 그냥 나오는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대통령이 이런 의상실 지급에 대해서 현금을 쓰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또 최순실 특검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얼마 전에 의상실 비용, 의상실 이런 거 핸드백 이런 거 최순실이 지급했다고
바라지 않았습니까? 그거하고도 반전이 모순되는 것이고요. 대통령이 머리 손질에 대해서 돼 있었다. 그런데 한 번 오해 더 받았다. 우리가 그때 의상실 직원이 뭐라 그랬나요? 오전에 한 번 가고 오후에 또 한 것처럼 그 보도가 나와서 대통령이 하루에 머리 손질을 2번 받았나라고 의심했었는데 이걸 얘기를 보면은 대통령이 스스로 머리 손질을 하지 않았으면 의상실에서 미용실에서 2번 받았을 가능성에 대해서 오히려 뒷받침을 하고 있고요. 예.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만 얘기하겠습니다. 많지만 하나만 더 얘기하면 본인은 최순실의 추천이 아닌 것으로 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갔을 때 저는 사실 윤전추 행정관이 최순실 추천으로 들어갔다고 믿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그렇다면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최순실 추천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누구 추천으로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거에 대해서 본인은 방어한다고 했지만은 의혹만 더욱더 제기한 그런 어떤 증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윤전추 행정관의 말이 이제 앞뒤가 안 맞는 게 너무 많고요. 지금들 이야기하셨지만은 최순실 씨가 참 박 대통령한테 깍듯하게 대했다. 근데 둘이 뭐라고 서로 부르시더냐 하니까 들어본 적이 없다. 깍듯한데 그러면은 저기요 여기요 뭐 이랬겠습니까? 예. 그리고 둘이 어디서 만났냐? 어디서 만났겠지? 관저에서 만났겠죠. 자기는 관저 근무자인데 최순실을 봤으면. 근데 그것도 말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옷을 의상실에 갖다 줬다. 방금 정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디자이너가 밝힌 바가 있습니다. 내 월급이 200만 원이다. 그 사람은 월급 받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이게 사업을 해가지고 그 옷을 납품한 사람이 아니라 이게 뭐가 안 맞고 그리고 그 다음에 윤 행정관의 말을 다 받아들인다고 가정했을 때 윤 행정관 말대로라면은 4월 16일 날 박 대통령은 그 관저 집무실에 계속 혼자 계셨습니다. 예. 안봉근 한 번 오전에 만나고 그 다음 이제 오후에 정성주, 정매주 자매 만나가지고 머리 이렇게 하고 나간 거예요. 4월 16일 같은 그 비상한 상황에서 이 상식적으로 좀 사람을 불러가지고 물어보고 싶고 막 지시하고 싶지 않을까요? 근데 그 한 평 정도 그리고 이 재미있는 이야기가 그 방에는 TV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예. PC와 책상과 팩스가 있다. 헌법재판관이 이제 TV가 있냐 하고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어떻게 상황을 파악하셨을까? 그리고 오전에는 혼란스러웠다가 오전에는 조용했다 오후에부터 혼란스러웠다 했는데 이게 몇 번 이야기 나오는 거지만은 서면 보고서를 이건 안 봤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서면 보고서에서는 11시 이때 이게 오보라는 게 이미 다 뭔가 들어갔거든요. 예.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윤전추 행정관은 그럴 수 있어요. 그냥 TV만 보고 있으니까. 그럼 박 대통령은 그때 뭘 보고 계셨을까? 서면 보고를 뭘 받고 구체적으로 뭘 지시하셨을까? 이상하지 않을까? 상당히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윤전추 행정관 그리고 대통령의 변호인의 변론 내용들 저희가 오늘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촛불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다. 오늘이 금요일이고 공교롭게 내일이 주말인데 조금 뜸했던 촛불의 불기가 왠지 내일부터 다시 활활 타오를 것만 같은 그런 예감마저 드는 황당한 대목이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최순실 씨도 재판에 나와서 억울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에선 증거가 넘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취 파일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저희 동아일보와 채널A가 12개의 녹취 파일 문건 전문을 입수했습니다. 그중에 정말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라는 내용들만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해서 2003년 말쯤 정부의 대국민 메시지 내용을 논의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는데 대화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실까요? 최순실 씨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뺄까?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호성 전 비서관이 웃으면서 우리 스스로가 악법이라고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최순실 씨가 저기 뭐야 그럼 아침에 다시 볼게요. 그럼 일단 보내드리고 근데 어저께 얘기한 또 대명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여태까지 민주주의를 지켜왔고 그거에 내가 과거 시절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거를 했다는 얘기를 안 해도 돼? 이게 도통 저는 무슨 뜻인지 얘기를 이해가 안 되겠는데
저기 뭐야. 그거에 내가 그 과거 시절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거를 했다는 얘기를 저는 아직 내공이 안 돼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또 아나운서 출신이셨으니까 대변인 출신이니까 이전 의원께서는 좀 이해가 가십니까? 저거 예. 수능 시험이나 입사 시험에 내면 난 떨어져. 이게 자기들끼리 그런데 그걸로 통하는 게 있어요. 예. 저 얘기가 바로 수도 없이 저런 짓을 했다는 반증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저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궁금해할 게 아니라 예. 저런 식으로 통했다? 거시기 뭐시기로 통했다? 이거는 정말 이심전심 아니면은 못해요. 수없이 했다는 그런 자백이나 마찬가지는 그런. 자백이나 마찬가지다. 네. 이것이 곧 증거다. 이런 짓들을 해가지고 오늘날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게 만든 거예요. 예. 이런 짓들을 해가지고 예.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화가 납니다. 예. 최 씨가 정전 비서관을 몰아세우는 내용도 나오는데요. 중립 외교 및 주요한 임무가 뭐고 여러분들 오시기 전까지 어떤 일을 했고 그래서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하고 이렇게 영내 간에 이런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의 모여서 어떻게 좀 해달라는 그런 얘기가 좀 들어가야지 너무 쪽팔렸잖아 라면서 정호성 전 비서관을 최순실 씨가 엄청 몰아세웁니다. 그러자 정호성 전 비서관이 그런 얘기를 조금 앞에다 넣겠습니다. 이렇게 좀 숙이는 듯한 그런 내용도 나오고요. 계속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좀 지켜질 수 있도록 국회나 그런 거를 좀 협조를 해야지. 아니, 이 그런 거가 뭔지 저는 도통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좀 지켜질 수 있도록 국회나 그런 거를 좀 협조를 해야지. 그거 자체를 자꾸 그런 공격의 대상이나 그런 거를 삼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좀 애둘러서 이제 공직기강을 잡아야 할 것 같아. 중요한 건 공직기강을 잡아야 한다는 건데 이 그런 것과 이 그런 거는 다른 것 같고요. 그거 자체와 그런 거는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직기강을 잡아야 한다니까. 놀라운 건 정호성 전 비서관이 모두 다 이해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자 최순실 씨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런 거를 하나 넣으세요 좀. 여기서의 그런 거는 앞선 두 개의 그런 것과는 다른 그런 거로 추정이 되는데요. 놀라운 건 정호성 전 비서관이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자 최순실은 정 전 비서관을 못 믿고 한 가지 더 지시를 합니다. 그거를 문구를 좀 해갖고 나중에 보내주든지 해보세요. 이건 알겠습니다. 이건 여기서의 그거는 이 위에 그런 거를 하나 넣으라는 그것을 자신에게 보내달라는 것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윤태곤 실장님. 윤태곤 실장님은 IQ가 제가 알기로 158 정도 되는 걸로 실제 그런데 이 제일 위에 있는 거 좀 한번 올려주세요. 이게 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국회의 대응 방안에 대한 내용 지시인데 추측건데 앞으로 그런 것이 좀 지켜질 수 있도록 국회나 그런 거를 좀 협조해야지. 여기서 이 두 번째 그런 거는 국회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국회와 야당을 야당을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런 거겠죠. 근데 그거 자체에서의 그거와 그런 거는 뭡니까? 그거 자체는 이제 뭐 박근혜 정부가 하는 이제 행위 자체에 대해 가지고 야당이나 뭐 언론이 예. 공개의 대상으로 삼으면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애둘러 가지고 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뭐 안보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대통령 흔히 하시는 말씀. 아마 그런 이야기인 거 저도 그런이라고 하네요. 예.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네. 이런 거를 발목잡기를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뭐 경제 살리기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뭐 이런 부분을 넣어라. 라는 거겠죠. 그런 거에 정체가 밝혀졌군요. 네. 그런데 진짜 황당한 건 그런 거는 그냥 웃자고 한 말이고 공직기강을 잡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참 이게 이런 거. 도둑이 우리 집 새콤 이거 똑바로 달고 다른 도둑 안 들게 이게 철저하게 지켜. 공직기강을 최고로 청와대에서 위에서 무너뜨린 사람이 예. 나는 바람풍 해도 이제 너는 바람풍 하라는 것도 아니고 참 기가 차죠. 기가 차. 공직기강 잡으라는 게. 그리고 이게 아까 이계진 의원님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듯이 이게 서로 안다는 거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녹음된 게 이만큼이지 하루 종일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앞에도 통화했고 아침에도 하고 점심에도 하고 업데이트 해가지고 이야기하고 이 보면 또 내일 아침에 보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녹음을 안 해서 그렇지 내일 아침에 보내고 또 전화했겠죠. 선생님 지금 보냈습니다. 라고 하면은 최순실 씨가 그래 그거 지금 뭐 그건 이렇게 됐고요. 그건 또 그렇게 하세요. 라고 했겠죠. 예. 이게 다가 아니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최순실 씨의 이 어투, 화법 그런 거를
조금 그렇게 자꾸 하니까 그런 걸 넣어서 그렇게 보내달라. 라는 이 화법이 박근혜 대통령과 정호성 전 비서관의 통화에서도 상당히 비슷하게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함께 보시죠. 2013년 9월 먼저 최필립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의 장례식으로 저희들은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대화가 나타납니다. 최순실 씨가 최 대사가 돌아가셨잖아요. 조화만 보내기로 했습니다. 대사의 장례식장도 최순실 씨가 꼼꼼히 챙겼다라는 대목이 여기서 드러나고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저런 그런 거. 대통령의 화법도 굉장히 비슷하다. 여기 아주 국민들 속 터지는 것, 그런 것. 여기에 그런 것. 부채, 공기업 부채, 그러니까 정호성 전 비서관이 대통령이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이제 다 할 필요는 없고 불량식품 이런 거. 무엇 이런 것. 그리고 그 무기부실 하긴 하여튼 하여튼 특히 공공기관 방만한 운영. 국민들 관련해서 저 단체가 원하는 것은 이건 비교적 완벽한 문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안, 그 다음에 농업 경쟁력을 정말 살리고 그 농민에게 정말 희망을 줄 수 있는 우리의 어떤 지원. 왜 여러 가지로 돕는 거 항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수출과 여러 가지요. 김병무 의원님, 뭐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고 이것, 저것, 그런 것 상당히 닮아있네요. 이번 주 개그 프로 소재는 다 정해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확실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호성 전 비서관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하지 않았나 싶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대면 보고를 극도로 꺼려 했는데 이 언어에 대한 전달 능력이 사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너무 안타깝지만 현저하게 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인 상황에서 보고를 받고 내용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런 철저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 모든 비정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모든 역할들이 쏟아졌고 마지막 문고리로서 결국 정호성 전 비서관이 모든 역할들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정말 가슴이 답답한 부분이죠. 이렇게 최순실 씨가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언어 수준에 대한 문제를 해석하고 또 다른 더 나아간 얘기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거의 비슷한 수준의 내용들을 가지고 연설문을 수정하고 그 내용 전체에 대한 국정을 농단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국가의 격이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나라는 자괴감이 들 뿐입니다. 최근에 언어 분석하는 한 학자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어법에 대해서 분석을 했었는데 참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3가지 정도를 짚었던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사실상 이제 어린 나이에 언어라는 게 이제 좀 완성되는 이게 청소년기에 사실은 청와대에 갇혀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 소위 우리가 일상적으로 서민들이 국민들이 쓰는 일반 어법, 일반적인 어떤 대화를 제대로 할 기회가 없었다. 두 번째는 더군다나 청와대라는 게 더군다나 그때는 박정희 시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시하고 복종하는 그러니까 가불관계에 대화만 많이 부모님들로부터 혹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지 자신이 어떤 대화를 평등한 입장에서 대화를 주고받는 그런 경험을 거의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당시 유경수 여사가 드라마를 틀어줬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일부 어법을 보면은 이제 일상어를 제대로 이제 습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드라마나 이렇게 어떤 TV 언론 매체를 통해서 어떤 일상적인 대화 어법을 배웠다. 이렇게 3가지를 이제 분석을 하는데요. 전 그런 분석도 꽤 논리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 박근혜 대통령이 10몇 년 동안 청와대 어린 나이에 있었고 그때 사실은 우리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이제 놀면서 혹은 싸우면서 여러 가지 어법을 배우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회를 사실상 차단당한 거고 또 스스로 노력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아무도 못 알아듣지만 오로지 정호성 비서관만 알아듣는 저 어법이 탄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으로는 정호성 비서관도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녹음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측근해서 오랫동안 10년, 20년간 모셔도 우리도 논설실 회의를 같이 하고 난 다음에 결론을 하고 나왔는데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메시지나 언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그거는 아이들한테도 부모가 얘기를 해도 이거 하라 그랬지? 그러는데 나중에 했니? 그러면 언제 그랬어? 그래서 이거 하고 놀아. 그러면 애는 놀으라는 것만 딱 알아들은 거예요. 이거 하라는 걸 잊어버리고 그 사람의 뇌구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다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호성 비서관이 박 대통령하고 최순실의 대화를 녹음을 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메시지를 캐치를 해서 나중에 앞뒤를 맞춰서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녹취록은 아마 전체적인 그 녹음한 내용이 아주 극히 일부분이고 사실은 폐기되거나 또 지워진 것이 훨씬 많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박 대통령이나 최순실이나 특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통령이니까 이 단어 선택에 그 조사나 뭐 대명사를 많이 쓰는 것도 있지만 단어 선택의 폭이 굉장히 적습니다. 제가 이거를 분석하시는 분의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주간동화의 특집으로 나와서 그 대통령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우리, 국민, 신뢰, 뭐 일자리, 경제, 뭐 청년 이런 단어를 많이 쓰시는데 예. 그것이 보통 사람들의 이제 다른 나라 국가 지도자에 쓰는 거에 그러니까 비교를 해봤던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극히 떨어지는 그 예. 단어 선택의 폭이. 그래서 그런 것들은 대통령이 평소에 이제 인문학적인 어떤 소양이랄까 이런 거에 있으면 충분히 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이렇게 단어 선택의 폭이 좀 좁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최순실 씨가 직접 대사 장례식에 화환을 챙기고 그리고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국가기강을 바로잡으라라고 질책을 하면서 지시하고 있는 이 녹취 파일. 저희 채널A와 동아일보의 공동 취재 단독으로 드러났는데 이 마당에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은 계속 군중의 민심 때문에 억울하게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 행세를 해야만 하는가라고 되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출력물을 살펴보시죠. 그런데 문제는 이른바 최순실 사단들의 증거 인멸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안종범 전 수석의 자택에서 발견됐던 문건, 그 문건에는 증거 인멸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휴대전화 부숴라. 안종범 전 수석이 작업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휴대전화를 부수는지 그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휴대전화 교체가 가장 중요하다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는 파기되지 못했죠. 그러면서 액정 우측 상단 3분의 1 지점을 집중 타격해 부숴야 한다. 야, 여기에 메모리칩이 있는 걸 알았죠. 액정 우측 상단. 우측 상단 여기에 메모리칩이 있는 걸 알았나 봅니다. 집중 타격해서 부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게 안전하다. 전자레인지에 돌려야 되는군요. 그리고 위치 추적이 안 되는 강이나 다시 찾을 수 없는 장소에 폐기를 해라. 바다에 집어 던져라. 그러면서 연락처를 삭제해서 카톡 자동 친구 등재 방지가 필요하다. 지난 1년간 통화 내역은 은폐 방법이 없다. 별도 방법을 강구하라. 하이패스 기록, CCTV 등은 별도의 소명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차명 계좌 있을 경우 통장 자체를 폐기해라 한다. 극비 행선지 이동 시 휴대폰은 꺼라. 가급적 현금으로 거래해야 한다. 그래서 최순실 씨가 그렇게 현금 뭉치를 휴지심에 말아놓은 건가요? 저는 이 대목에서 이렇게 여쭙고 싶은데 걸리는 게 없으면, 찔리는 게 없으면 휴대전화 우측 상단 3분의 1을 부술 필요가 없고 전자레인지에 돌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 자체가 구속사유네요. 구속사유. 이것만 보면 다 알잖아요. 내가 봐도 알겠는데. 근데 전자레인지의 용도가 또 하나 늘었다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저거 인멸하는 방법을 저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예. 저도 좀 놀랍네요. 저런 방법. 놀랄 노자다. 그런데 전화기를 저렇게 망친다고 모든 것이 복원이 안 되나? 그 통신사 본사에 그런 다 장치가 데이터베이스가. 예. 근데 이분이 상당히 공부 많이 하고 머리가 좋은 분이라는데 대응 방법 보니까 그 상당히 원시적이다. 잡범들이 하는 방법 같아요. 잡범 수준. 이럴 때는 예. 내가 이런 거 잘못했다고 딱 얘기하는 게 낫죠. 맞습니다. 이래 피해자 저래 피해자 뭐 전자레인지에 돌려라. 아유 진짜 부끄럽습니다. 예.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대로 그대로 따른다면 김병미 의원님 예. 핸드폰 우측 상단의 3분의 1을 망치로 때린 다음 네. 전자레인지에 그 핸드폰을 돌린 다음 그 돌린 핸드폰을 강 속에 집어던지는 방법이군요. 그럼 뭐 굉장히 안전하겠네요. 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경제학자시잖아요. 어떻게 이런 방법들을 알았을까? 누군가가 이것들은 전문적인 식견과 지식을 가지고 전달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거의 멕시코 마야광 수준. 그러니까 결국은 방법이 조직적인 증거 인멸을 위해서 문건을 만들고 제시를 한 누군가가 저는 제일 궁금한 겁니다. 예. 이게 결국 안종범 수석도 그걸 전달받고 여기에 대해서 문건과 자기 정보를 폐기시켜야 되는 대상자였을 거고요. 이것들을 최종적으로 설계해서 야 안종범 수석 빨리 폐기해. 그리고 누구도 폐기해라고 하는 최종적인 기획자가 있을 거잖아요. 배후에 누군가 있다. 그 기획자가 누구냐, 이 문건을 작성한 누군지를 안종범 수석을 통해서 빨리 알아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사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 했을 때 결국 거기서 나온 건 아무것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봤을 때 증거 인멸에 관해서
정확하게 모든 핵심 내용들을 알고 사퇴를 준비해왔던 청와대에 그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을 상당히 제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의 경제수석이 휴대전화, 전자레인지 돌리는 방법을 왜 알아야 합니까? 예. 참, 뭐 국정원 직원들 업무 지침도 아니고요. 저기서 이제 핵심은 휴대전화 교체거든요. 방금 김병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모범적으로 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우병우 전 수석. 우병우 전 수석. 없잖아요. 이게 뭐가 없어요. 그분은 예. 가진 게 없어요. 증거가 없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유명한 분은 아닌데 저 국회 청문회 때 박영선 의원이 그 국민연금 기금운용관리본부 직원들에 대해 가지고 휴대폰 왜 당신들이 그저께 똑같이 다 바뀌었냐 그러니까 뭐 고장 났다 뭐 그래도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휴지통에 버렸다 집에서 이게 상식적으로 휴지통에 버리냐라고 하니까 어쨌든 휴지통에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지침을 충실히 수행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형사재판 같은 경우엔 드러난 증거 가지고만 하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정말로 여기 드러나 있는 거는 빙산의 일각. 일각이다. 수면 아래는 정말로 얼마나 많았을까. 그거밖에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안종범 수석은 결과적으로 최순실 게이트에 이게 진실을 밝히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거 다 본인이 이런 거는 이렇게 다 문건이 이렇게 집에서 보관을 해두고. 그걸 하지를 못하고 예를 네.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지 않았습니까? 문건도 안 남겼어요. 뭐 집들이 압수수색이라는 얘기가 나올 때까지 깨끗하게 프로의 솜씨죠. 제가 네. 얘기했지만 프로나 전문가의 솜씨대로 했는데 이걸 역시 먹물이라서 지식인이라서 이거를 하지 못하고 이것도 그대로 발견이 됐고 노트까지 17건의 노트까지 쫙 대통령의 지시사항의 17개의 노트로 깨알같이 정리가 되면서 예. 진실을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식인의 이제 한계를 봅니다. 헛웃음이 나옵니다. 헛웃음이 나옵니다. 이 대목에서 최순실 씨의 어제 법정에서의 반응, 최순실 주장을 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최순실 씨의 답변도 대통령 변호인의 답변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다 비슷비슷합니다. 최순실 씨의 답변 들어보시죠. 억울한 부분이 많아서 재판에서 밝히고 싶다. 어제 최순실 씨가 당당하게 이렇게 밝혔습니다. 검찰이 그러자 최 씨와 대통령이 공범이라는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 오늘 돌직구쇼 1시간을 다 방송을 해도 그 증거를 다 훑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자 한웅재 부장검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최 씨 등의 공소장을 적을 때 국격을 생각해서 정말 최소한의 사실만 적은 게 이거다. 이 법정에서 모든 것을 보여줄 계획이다. 이 칼럼. 최순실 씨는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뭐가 그렇게 아니라는 겁니까? 처음에 이제 뭐 이 대화 내용들이 공개되면 왜 촛불이 횃불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지금 또 이제 검찰에서는 국격까지 거론했어요. 국격을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 참았다라는 거잖아요. 국격을 감안해서 우리가 겨우 노출시킬 것만 노출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증거를 완벽하게 갖고 있다라는 걸 이제 강조하기 네. 위한 것이고 약간 기선제압의 그런 것도 있어요. 상대방이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최 씨 같은 경우는 참 이상한 게 왜냐하면 왜 혐의가 한 10가지 있으면 우리 보통 한두 가지는 인정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래야지 예. 그것을 재판관들을 자극하지 않고 소위 말하는 이제 반성의 기미가 있으니까 좀 경감해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건데 최 씨는 일단 청와대에 간 적도 없다 이렇게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본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데 나는 간 적이 없어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모든 게 꼬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 정도는 인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정 좀 해달라고 저희가 부탁을 하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전략이 아니라는 건데 저는 이경재 변호사가 그 옆에 왜 붙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최소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인지하고 있고 확인됐다고 믿고 또 증인과 증언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해야지 그 다음 것들에 대해서 부인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알리바이가 형성이 됩니다.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청와대 간 적도 없다부터 시작하고 나는 면접을 고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뒤에 이 최순실 씨가 무슨 말을 하든 혹은 이경재 변호사가 무슨 변호를 하든 국민들은 그리고 재판관들은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어제 검찰에서 저런 얘기까지 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좋은 전략이 아닌데 역시 시간 끌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헌재에서 시간 끌기를 하려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리인단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놓고 또 증인들도 나타나지 예. 않으면서 시간 끌기를 하려는 것이 근데 최 씨도 마치 이제 형사소송의 어떤 그 절차를 밟고 가려면 이것을 다 검증해야 되고 입증해야 되니까 결국은 시간 끌기를 위해서 태블릿 PC 내 거 아니다. 청와대 간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다른 의도 외에는 뭐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최순실 씨 억울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과연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이대에서 부당한 학점과 부당한 입학 조치를 받은 것에 대해서 특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억울하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딸은 이대에 들어갈 만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최순실 씨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객관적인 팩트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는 김경숙 전 학장이 뭔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의혹 집중 보도해드렸는데 오늘은 김경숙 전 학장의 위에 있는 최경희 이대 전 총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의혹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일단 최경희 전 총장이 청문회에 나와서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 그러니까 김장자 회장과 골프를 안 쳤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는데 이 말이 거짓말일 가능성이 큽니다. 청문회에서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골프도 쳤죠? 저는 골프를 거의 치지 않습니다. 같이 친 적 없어요. 최고위 과정에서 제가 항상 축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모여서 식사할 때 그때 뵌 적은 있지만. 첫 번째 발언, 우병우 장모와 골프 안 쳤다. 그런데 박영수 특검팀이 최근 최경희 전 총장과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님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이 수차례 골프를 쳤다라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지요. 수차례. 기흥CC에서 쳤죠. 예. 기흥CC에서 주로 쳤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김장자 회장이 이제 골프 모임에 열심히 나간 것은 기흥CC를 이제 활성화하고 손님을 많이 유치하기 위한 그런 전략도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알프스 모임을 자주 했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많은 그 데스크에 근무하는 직원들, 캐디들 이런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치는 거를. 그러면 도대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까 최순실이 청와대 안 갔다고 얘기했는데 본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데 본인이 안 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최경희 총장도 본인은 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최경희 총장을 봤다는 캐디들은 어떻게 유령을 본 걸까요? 유령을 본 거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에 의해서 그 골프장 관계자를 설득해서 인터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알프스 모임은 알아요. 모임은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있으니까 와서 볼을 치시고 식사하시고 우리가 그 팀들 올 때 우리가 다 동구를 야 오늘 팀이 이렇게 나간다라고. 최경희 전 총장을 봤다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두 번째 발언. 최순실과는 그냥 학부모와 총장의 관계일 뿐이다. 학부모가 찾아왔기 때문에 대학 총장으로서 만났다라고 했는데 특검팀이 최경희 전 총장이 최순실 씨와 수십 차례 통화를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정성희 위원님, 최 전 총장이 최순실 씨와 통화한 기록이 잔뜩 나왔다. 이건 첩보가 진술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휴대전화 기지국에 남아있는 그 기록이 잔뜩 수십 차례 나왔다는 건데 그래서 청문회 발언에 대해서 위증 혐의, 청문회에서 통화한 적 없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통화한 적이 없고 찾아왔을 때 얘기한 대로 찾아왔을 때 한 번밖에 본 적이 없다는데 저것이 2015년도에 둘이 수십 차례 통화했다는 기록이랍니다. 근데 2014년도 이전에는 통화 기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 2016년분. 2016년이죠. 2016년에만 저렇게 했으면 입학할 때 2014년에 2015년에는 얼마나 많을 거예요. 그것이 합리적인 추정 아니겠습니까? 이게 전화 기록이 1년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2016년치에 두 분이 통화한 것만 수십 건. 그렇죠. 2015년, 2014년에는 이제 없다는 건데요. 우리나라 최고 대학의 총장이시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능력도 있고 또 인품도 훌륭하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국민들 앞에 나와서 곧 드러날 그런 거짓말을 하셨는지 오죽하면 특검이 빨리 국회에서 위증으로 고발을 해달라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하는데 우리나라 대학 교수들의 수준과 어떤 성품에 대해서 정말 실망하지 않으셨어요? 제 생각은 이거 김병미 의원님 그냥 청문회 위증 혐의는 상당히 처벌이 낮기 때문에 위증은 위증대로 가더라도 최경희 정 총장이 뭔가 거짓말하고 숨기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냥 숨기는 관계는 최순실 씨와의 밀접한 관계인데 2014년에 정유라 씨가 입학할 때 학부모로서만 봤다면 입학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2016년에 전년도에 입학한 학부모가 수십 차례 왜 통화했는지 이거 더 나아가서 최순실 씨와의 어떤 공모관계 그리고 뭔가 대가를 받고 정유라를 부정 입학해 준 건 아닌지 이 부분까지 들여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검에 아주 주요한 피의자로 적용돼 갖고서는 수사가 들어갈 확률이 아주 높고요. 지금 2015년도에 정유라 씨가 대학을 다니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학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사실상 이제 그 어머니인 최순실 씨와 잠깐 두 차례 정도 만났다는 거고 그때 이제 최경희 총장의 청문회 발언들을 저도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이런 얘기를 했었었죠. 제가 젊은 총장이다 보니까 학생과 학부모가 와서 면담하자 그러면 저는 다 만납니다라고 하니까 거기 있는 청문위원들이 말 그대로 헛웃음을 줬거든요. 거기도 헛웃습니다. 예.
이 이대 학생들 입장에서 지난번 뭐 우리 모두가 다 알지만 그 뜨거운 여름에 총장 만나달라고 막 얘기하면서 다 같이 데모하고 시위하고 했던 장면 기억나잖아요. 예. 그랬던 지금 이화여대 학생들이 저와 같은 청문회에서의 최경희 전 총장의 발언을 보고 오늘 나왔던 기사를 보니 최순실 씨와 몰랐던 게 아니라 벌써 1년에도 수십 차례 통화를 했었다. 나와 있는 정황 기록들만 가지고 아마 이화여대 학생들이 진짜 열심히 공부해갖고서는 앞으로 본인들이 나가야 될 미래를 그려야 되는 학생들인데 학생들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되는 예. 상황을 자꾸만 만드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최고의 지성인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 선생과 스승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 잘못을 누구나 할 수는 있는데 정말 떳떳하고 솔직하게 죄송합니다라고 인정하는 모습을 왜 아무도 볼 수가 없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법정에서도 시인하지 않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됐을 때 앞서 김진애 앵커가 얘기했지만 저는 올해가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이제 국회에서 이루어졌고 대한민국에 더 이상 분열은 좀 없었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에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이래갖고 주말에 사람들이 촛불 집회 안 나오겠습니까? 예. 저부터도 사실은 이번 주말에 박근혜 대통령 헌재 심판에 대한 이런 내용들, 모습들, 최경희 총장에 대한 말도 안 되는 기록들 보면은 뭐라도 하고 싶은 불 끄는 심정들이 막 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다간 저희 다 같이 광화문 광장 뛰쳐나갈 것 같은데 저는 궁금한 게 이 최경희 전 총장이 최순실 씨와 2016년에 수십 차례 통화를 했다는데 도대체 어떤 대화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가능하다면 보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누군가 녹취를 하지 않은 이상은 기지국엔 누가 걸었고 몇 분간 대화했다. 이 기록만 남아있겠군요. 그 내용을 봐야 되는데. 두 가지 아니겠어요? 두 예. 가지. 두 가지라는 거는 하나는 이제 최순실 씨가 최경희 총장한테 바라는 게 있겠죠. 그건 뭐 당연하게 이 정유라 씨의 학사 문제에 대한 거. 그렇다면은 최경희 총장은 최순실 씨한테 바라는 게 뭐가 있을까? 예. 이쪽으로 오는 거, 이쪽으로 가는 거. 쌍방통행이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추측이 되는 게 교육부에서 이대가 이제 뭐 압도적인 이제 지원 사업을 뭐 따낸 것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교육부가 또 욕을 먹는 게 자, 교육부가 막 이대에 대해서 특별 감사를 실시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했어요. 근데 이대에 대한 것만 했어요. 예. 무슨 말씀이냐면은 교육부에서 이대에 대한 지원 사업이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지 어떤 경과로 돼서 했는지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전혀 들여다보지 않고 자체 조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고 이대에 대해서만 너희들은 나쁘다, 매우 쳐라 이렇게 하고 있는 예. 겁니다. 사실은 지금 문체부가 많이 맞아줘가지고 교육부는 상당히 고마울 거예요. 저쪽으로 이제 초점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예. 문체부 아니었으면 자기들까지 이제 오는 건데 사실 그래서 제가 오늘 교육부 꼭 지적하고 싶어요. 지적 잘하셨어요. 이기준 전 의원님도 한마디 해주시죠. 아니 총장님인데. 그러면 안 되죠. 어느 몇 시에 누구와 쳤느냐 이걸 기억 잘 못할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서 골프를 치고 거의 정례적으로 했다는 것 같고 본 사람들도 있고 아니 딴 사람이 다 몰라도 내가 아는데 그걸 아니라고 부정해. 총장으로서는 참 부적절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게 참 부끄럽고 저는 이 사태를 지금 보면서 이대 건을 보면서 박 대통령의 탄핵 문제 또 경제와 유착 문제 또 이런 뭐 교육계 이런 비리 이런 걸 지금 막 다 이렇게 들춰내서 얘기하잖아요. 예. 전 긍정적으로 볼 때 긍정적이다. 이걸 잘 해결해서 네. 우리 사회는 정말 거의 완벽하게 깨끗한 사회가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맞습니다. 이번에 홍역 앓고 나서 예. 그것이 제 소망입니다. 제 소망이기도 합니다. 네. 최순실 씨와 정유라 그리고 최경희 이대와 관련된 모든 뉴스는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정유라와 최순실과 상관없는 사회면 뉴스를 모처럼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한화의 셋째 김동선 씨. 아유, 정유라 씨와 관련이 있네요. 정유라 씨와 함께 아시안게임에 나가서 메달을 땄던 한화의 삼남 김동선 씨가 술집에서 난동을 이번에 부렸습니다. 경찰은 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박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는 당연히 인정을 하고 그 죄에 따른 어떠한 벌도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 술에 취해 술집 종업원 2명의 뺨과 머리를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경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붙잡힌 한화그룹 김승현 회장의 삼남 동선 씨.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김 씨는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피해자와의 합의금 규모나 아버지 김 회장이 경로했다는 질문에는 잘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회사에서 맡고 있는 직책이나 이런 걸 물러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거기까진 생각을 안 해봤는데 자숙하는 기간을 갖도록. 김 씨는 지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승마 마장마술 단체전에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와 함께 출전해 금메달을 딴 인물. 2010년에도 서울의 한 호텔 술집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과 몸싸움을 하고 집기를 부숴 우리를 빚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박준회입니다. 이 칼럼, 김동선 씨가 정확하게 만취를 한 상황에서 종업원도 폭행을 하고 경찰이 출동을 해서 연행을 하고 있는데 뭐 경찰차에 집기까지 파손을 했다. 이분들 왜 조용한가 했어요. 예. 네, 그 2010년에 이어서 벌써 두 번째인데요. 이 정도면 한 번은 우리가 이제 그냥 실수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두 번 이상 되면 일종의 습관인 거고 지금 드러난 것만 이런 거지 사실은 자체적으로 합의한 사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제 5일 새벽 3시 반경에 서울 그 한 술집에서 호텔 주점에서 사건이 발생했는데 종업원들을 폭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냥 폭행이 아니라 뭐 뺨과 머리를 때렸다고 하는데 사실은 뺨을 때렸다. 예. 뺨과 머리는 부모가 자식도 때리지 않는 부위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굉장히 모욕적인 거고 기분이 나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다고 보고요. 이제 두 번째인데다가 출동한 경찰한테까지 욕설을 하고 네. 이 사람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기물을 파손하고 예. 자동차 뭐 유리를 발길질했다고 하죠. 그리고 심지어 경찰서 가서도 계속 욕설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질이 정말 좋지 않은데다가 두 번째라는 것 때문에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참 셋째 아들 지금 28살입니까? 29살입니까? 아주 굉장히 젊은 친구인데요. 분명히 한 달 전에 자기 아버지가 청문회 자리에서 그 앉아 있는 것을 봤을 텐데 지금 시국이 어느 시국이라고 지금 술을 먹고 누구를 폭행한다는 것 자체가 아무리 생각해도 전 개념이 없는 사람 같아요. 예. 네, 그렇게 어린 나이는 아니죠. 사실 28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고 지금 하나건설에서 팀장을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승마 선수이기도 하고 실제 어떤 직책을 맡고 있기도 한데 그렇다면 사회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최소한의 눈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 와중에 발길질을 하고 공권력에 대해서 저렇게 반항을 하고 참 그 용서가 안 되는 네, 일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네. 이 경찰은 김동선 씨의 이 같은 범행이 첫 번째가 아니다, 두 번째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출력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 첫 번째, 김동선 씨는 알고 보니 정유라와 금메달 동기, 뭐 익히 잘 알려진 이야기인데요. 김동선 씨가 2014년 아시안게임에서 정유라와 금메달을 땄는데 그때 김승현 회장이 한 말이 있었습니다. 야, 너 정유라 가깝게 지내지 마.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정유라랑 가깝게 지내든 말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술에 취해서 종업원을 폭행하고 뺨을 때렸다는 것. 윤태곤 실장님. 제가 예전에 기자할 때 기업이 이제 이런 사고를 치면은 뭐 비판적 기사 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때 그 기업에서 신신 막 부탁을 하는 게 있어요. 이 건에 대해서 뭐 하는 거는 감수하겠다. 근데 몇 년 전에도 이랬고 몇 년 전에도 이랬고 이런 건 제발 좀 붙여서 쓰지 말아 달라라는 부탁을 그 사람들이 많이 해요. 근데 이 한화 같은 경우에 이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출력물이 쭉 그렇게 나올 것이고 또 이제 뭐 마침 이거예요. 바람 잘 나오는 한화.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고 예.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 이 김동선 씨가 이제 셋째 아들, 막내 아들이지 않습니까? 김승현 회장이 뭐 세 아들을 다 이뻐하는데 그중에 특히 셋째를 막내라서 되게 이뻐했다 그래요. 김동선 씨가 2014년에만 메달을 딴 게 아니라 2010년에도 메달을 땄어요. 아시안게임에서. 그러면은 이게 군도 정정당당히 면제가 되는 것이고 승마 실력도 있고 예. 소액이나마 연금도 나오거든요. 제가 하나 쪽 사람한테 들어가지고 실제로 김 회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에서 돈 벌어오는 사람은 나하고 우리 막내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좋아했다는 겁니다. 참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훈육을 잘 안 하셨는지 뭐 모르겠네요. 우리가 잘 알려진 사건은 김병민 의원님 두 번째 아들 차남이죠. 차남의 뭔가 뭐 폭행을 당했다. 뭐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승현 회장이 이른바 보복 폭행, 맥갑 네.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청계산. 그거에 이어서.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둘째 동원 씨 같은 경우도 문제가 좀 있죠.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마초 때문에 이제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까지 받은 상황이 있고 또 이제 어디 가서 맞고 갖고 아버지가 화가 나서 그 보복 폭행 사건으로 결국 아버지도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김승현 회장 같은 경우는 사회에서 갑질하게 됐을 경우에 돌아오는 혹독한 대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거고 그걸 잘 안다면은 자식들을 잘 교육을 시켰어야죠.
게다가 지금 이철성 경찰청장 취임 이래 100일 동안 뭐 하겠다고 했습니까? 취임 일성이 갑질과의 전쟁이에요. 갑질과의 예. 전쟁. 100일이 좀 지난 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유효하게 살아있고 그 갑질 중에 거의 끝판왕 수준의 갑질을 보여줬던 게 최순실 씨 일가. 그리고 정유라 씨가 있으면은 정유라 씨랑 가장 또 어찌 보면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했던 이 김동선 씨 같은 경우도 스스로 몸을 사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초범이 아니거든요. 예. 예전에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결국은 그때 있었던 사건들은 합의를 하고 무마가 됐던 거로 아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 이번이 두 번째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아주 강도 높게 처벌해야 되고 예. 구치소에 들어가면은요 절대로 독방 주지 말고 어렵고 힘든 데서 정말 사람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세 번째입니다. 이에 대해서 김승현 하나 회장이 보인 반응. 이제 좀 내려놓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잘못한 일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져라. 아버지 나이 많다 이제. 보복 폭행도 못 해준다. 그런 거 아닙니까? 절대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지 말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라. 아버지 말 들어야죠. 맞죠. 경찰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슷한 전력이 있어서 김동성 씨에 관련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에서도 이제 더 이상 재벌이라고 봐주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경찰청장이 욕먹어요. 안 그러면. 그러니까 과거에도 저렇게 이제 김승현 회장은 아들의 보복 폭행 때문에 또 과도한 이제 사회 뭐 심하다고 할 정도의 비난을 받고 이제 사법 이제 감방까지 갔다 왔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학습 효과가 있어서 절대로 저러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아직 어린 아들들이 특히 삼남이 아직 20대 이제 후반인데 그걸 모르고서 또 저런 식의 사건에 휘말려서 뭐 아버지와 거기 속한 그 기업에 큰 이제 그 피해를 줬는데요. 예.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참 재벌가에 태어나지 않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재벌 1세는 저렇게 자수성가를 했고 2세는 그 아버지가 어려움을 겪는 걸 보면서 세상을 이렇게 배우는데 3세는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잘 하는 말 결핍의 결핍입니다. 결핍의 결핍. 부족한 게 없다 부족한 이거죠. 거 없이 자라가지고 그것이 결핍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저렇게 날뛰는데 이제는 세상이 많이 달라져서 이런 것을 저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회 분위기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화 관계자들에 따르면은 그래도 삼남 김동선 씨가 회사 일에 대해서 상당히 열정을 보이고 경영과 관련해서도 열정적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이런 실수를 한 만큼 이번에 좀 죄값을 달게 받고 좀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돌아옵니다. 잠깐만요.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거의 한 몸처럼 국정을 농단했던 증거들이 검찰의 말처럼 이렇게 차고 넘치던데도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 측이 내세운 변호 논거는 촛불 민심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 금요일입니다. 진짜 국민의 민심이 어떤 것인지 내일 보여줘야만 박 대통령 변호인 측이 깨닫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월요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